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게 된 임승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돼서 조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라서 여러분들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0분에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원분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조금 작은 스피커와 장비들을 준비했더니 저희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장비들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한 2분 3분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사실 계속해서 저는 언제 시작되냐라고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울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민분들 그리고 특히 언론인분들 오늘 날씨가 아직까지 조금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가 지금 야외 무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시민분들이 많이 몰리는 홍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뒤로 지나가시는 여러 시민분들 불편이 없게 진행되는 게 최선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시민분들 불편이 없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오래 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준석 의원의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2분 3분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래 또 기다리고 오래 또 염원했던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자리가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명칭을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을 빌려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고 눈 마주치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의원 기자회견문을 읽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분들 질의응답을 받은 이후에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또 모여주시기 때문에 시민분들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받는 시간도 있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이준석 의원에게 궁금했던 것들, 또 개혁신당에 대해서 또 답답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좀 자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오늘 약간 쌀쌀한 날씨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것 후회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조금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아서 준비가 됐나요? 현재 또 장비가 얼마나 크게 지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릇이 너무 작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큰 마음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들만 설치를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한 2분 3분 정도 지금 굉장히 뒤에서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오늘 아무 문제 없이 또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잘 기자회견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맞췄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준석 의원 뒤에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고 또 뒤에 있는 시민분들 불편이 없게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튼 선호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준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준석 의원의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젊을거린 홍대에서 이렇게 현안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예, 익숙한 얼굴도 있고, 그리고 항상 고마운 얼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많은 언론인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가볍게는 아니죠. 굉장히 길게 모두 발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들의 질문을 또 받으면 제가 또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 들리시나요? 소리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예,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은 먼저 모두 발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예, 항상 가장 엄혹한 시기에 해빙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무언가를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한 첫 번째 외침은 1919년 3월 1일에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그 뒤로도 27년간 선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9년 3월 1일에 누군가가 가장 첫머리에서 그 말을 밖으로 외치는 것은 엄청난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렸던 33명은 그 뒤로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한 분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자손들에게는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을 뿐입니다. 오늘 저 이준석은 각오하고 크게 한번 외치려고 합니다.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온 지도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동안 정치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느꼈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되어서 순치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였습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이 고달플지언정 국민과 함께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끝까지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위험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고난을 겪었고 저에게 새겨진 정치적 생채기가 쉽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누가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슬퍼런 대통령 집권 초기에 권력기관을 꽉 잡고 있던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해야 하고 그것이 때로는 큰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갈등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대통령을 따르는 무리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에게 잠시 굴복하라고 종용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가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틀렸고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적확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저에게 가장 아쉬운 지점은 그 당시에 더 가열차게 그와 맞서지 못했던 것이다. 아직 그게 제 못내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원래 펭귄 무리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까지 차가운 바다 속에는 범고래와 같은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언젠가는 건너야 하는 바다라면은 제가 용기 있게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지성과 반지성의 대립구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한민국의 반지성과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제가 연휴 기간 동안 페이스북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절 동문수학하던 제 친구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AI가 어떻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갈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지,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지, 어떻게 사람이 AI 시대에도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돌려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소비하는가를 봤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많이 소비된 내용은 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도 무너졌는지 이미 오래전에 대법원 판결로 거짓으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허위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성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과 같은 반지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어느 곳에나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달 착륙 조작설, 지구 평평설, 프리메이슨, 9.11 테러 자작설 등 황당한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음모론을 걸러내고 정화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천안함 폭침과 광우병 파동이라는 반지성을 우수한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논쟁이 대한민국에 과연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런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조금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광우병 논란으로 중대한 통상교섭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안보를 목전에 두고 분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적의 공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유가족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퇴행을 멈추고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이고 다룰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논쟁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논쟁, 과연 보편적 복지가 옳냐, 맞춤형 복지가 옳냐 하는 논쟁은 매우 치열했지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전기차가 소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렌터카 회사들을 인수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놓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짚어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 음모론을 퍼뜨리며 중국이 개입해서 그렇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실제 존재하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망상을 따라다니는 이런 행태가 바로 가장 중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 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해석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보수라면 법치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를 위협하며 거리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면은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라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치의 가치를 내세우던 이들은 법을 파괴하는 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악용해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특권을 이용해서 범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행동이야말로 반헌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모습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가 과거의 사건들에 매몰되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멀게는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서부터 가깝게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왜 이런 주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뒤덮어야 하는 겁니까? 수사나 재판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조용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국회와 거리에서 정치력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나라를 뒤흔든 상황 속에서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에만 집착하며 덩어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건을 키워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의 논쟁을 소모적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구태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수사기관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수사기관은 반대로 정치 깊게 개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양태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적을 악마화하는 국내용 검투사 정치만 하다 보니 국제 무대에만 나가면은 방구석 여포처럼 한마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 회의 자리에 가면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항상 졸고 있는 모습만 사진을 찍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무토막처럼 다른 지도자 앞에 서서 인사말 하나 못 건네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됩니까?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정작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한마디 못하는 무기력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라져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의 많은 문화들을 우리 문화를 접하듯이 접해온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타국의 정상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같이 해봤을 법한 e스포츠 게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K-팝과 우리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동질감이 형성할 수 있다면은 그런 지도자가 탄생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연공서열이라는 그 문화가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연공서열의 장벽에 막혀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을 보여줘도 너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기다려라. 아직 네 차례가 오지 않았다. 우리도 예전에 기다렸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제가 선택했던 길은 전당대회에 나가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선배들보다 나은 실력을 보여줘서 제 역할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려라. 너는 젊지 않냐.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대한민국을 정체시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냅니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간혹 협회에서 실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비리가 실린다. 이거야말로 국가망신이고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경쟁하는 야구 선수들에게 아니면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아이돌 그룹에게 연공서열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를 지휘고 선거의 승리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억누르려 하고 싸가지 없다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공서열과 권위에 눌리는 관성을 가지고는 젊은 세대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계엄으로 인해 비롯된 위기, 군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별 달고 있는 엘리트들이 군 형법 44조 상관의 명령이 명백한 위법일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 하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하고 군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형식과 권위에 매달려서
국익을 저해한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지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됩니다. 즉, 네거티브 규제를 사회의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한민국은 분명 그 분야에 선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파생된 산업들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선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버리는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셋째,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사람이 가진 꿈의 크기라는 것이 부모의 재산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제약받는 것이 아닌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출발선이 불공평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로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 세금을 걷어서 가진 자의 것을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서 경제를 지속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는데 과거만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것은 그 일시적인 행복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는 것에만 몰두해왔습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공부해야 할 영역과 과목이 변하고 방식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 객관적인 지표는 꾸준한 기초학력 저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도 중등교육에서 빠진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느라 분주하고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입시에서의 많은 평가는 절대평가화되어서 학생들은 일부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목표치를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그 평이한 격언처럼 대한민국이 몰두해야 될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입 바른 소리 하면서 똑바르게 살면 여느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도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막강한 권력과 맞서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큰 덩어리에 속하지 않고도 새로움을 주장하면서 승부하면은 더 큰 역할을 국민들이 맡겨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더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격다짐으로 방탄하면서 조금만 버텨야지 하면서 정치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계엄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양태를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미래상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똑바르게 살고 입바른 소리 하면은 빛을 보는 세상을 미래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살 거대 정당의 당대표 당선의 기적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바로 세대교체의 기적입니다.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고기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고기 불판을 새로운 불판으로 갈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정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을 부러워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의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과의 경쟁은 무의미한 경쟁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대단한 좌파적 사상과 우파적 사상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은 없고 이해타산만을 가지고 서로 진영을 참칭하는 모습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보 세력은 한미일 협력을 비판해오다가 갑자기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외교의 가장 큰 가치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보수 세력은 광우병 괴담을 비판하면서 이성을 강조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부정선거에 올인하는 반지성의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이 낡은 틀 속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철진한 노래를 엇박자로 부르는 이 두 세력을 과거에 남겨두고 우리는 미래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1년생입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극단적 세력 간의 대립은 이 체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한 정치 체계의 종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불판을 까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치인의 방탕과 부정선거와 사법불복을 노래하는 정치질과 결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못 본 사이에 성량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오래 안 뵀나요? 어쨌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 저도 오늘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언론인분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질의응답은 비교적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론인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소해주시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대선 출마를 조금 기정사실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매우 중차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붙었던 대선은 저도 참여했지만 정말 경제나 안보나 교육이나 외교에 대한 논제가 하나도 다뤄지지 못했던 그런 대통령 선거였고 그 결과 우리는 대장동이 네 거냐 내 거냐를 가지고 다투던 두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도 그 논쟁을 벌이면서 정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큰 틀에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극우화되어가는 일부 세력의 모습들 우리가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정말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폭동이나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진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세대 교체를 이야기하신 뒤에 교육, 경제, 외교 등과 관련된 현실이나 이제 문제점, 개선 방향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오늘 연설하시는 그 내용이 이 앞으로 발표하실 공약의 큰 밑그림이라고 봐도 될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처음에 공약을 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면서 논쟁적인 공약들을 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위기와 미래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제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대안으로 바우처제를 도입하자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갈라치기니 무슨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작금의 지하철 적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그 반대만 하면서 결국에는 무슨 개혁을 얘기해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파퓰리즘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분에서 논쟁적인 이야기들을 공약에 많이 담아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교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대통령들이 해외 외교 현장만 가면은 나무토막처럼 서 있고 급기야는 정작 외교 무태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걸어 내려오면서 자기 수행원들과 잡담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걸 만들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외교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외교를 전용기 타고 돈 펑펑 쓰고 다니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저는 이건 인물론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한 공약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보시면은 보수 진영의 착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보수 교육감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교조 얘기만 하다가, 그리고 또 왜 교육감 나오신 분들이 보수 성향의 정치 유튜브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데만 나가다가 보궐인데도 보기 좋게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라고 한다면 교육관도 냉정하게 다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문제를 계속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서히 AI와 로봇으로 대체돼가는 현실이 이미 목전에 다가온 겁니다. 제가 정책을 논의하면서 만난 판교의 많은 IT 업체 사장님들이 얘기해준 바로는, 이미 판교의 IT 개발자 초봉이 재작년에 7천만 원 가까이 하던 것이 4천만 원대로 내려온 회사들이 많다. 왜냐? 가장 먼저 대체되는 일자리가 초급 일자리다.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와서 사회에 이제 취업해서 더 스킬을 키워나가고 초년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해답은 교육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 이상 이제 아까 보수적 교육관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내용을 빼주고 난이도를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충분한 인재를 공급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 부시 정부에서 낙오방지법 NCLB라든지 아니면은 오바마 정부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확 높이기 위한 노력했던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도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에 갖다 놓을 돈이 그렇게 몇 조씩 있다 그런다면은 그 돈이야말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에 방점을 찍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개헌에 대한 네, 방금 전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헌에 있어가지고 이 개헌 논의가 항상 소비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먼저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뭐 이런 얘기들로 나올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결국 지도자 개인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도 했지만은, 사실 어떤 제도 하에서도 저런 빌런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 분점에 대한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상을 넘어선 범위에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국면이니까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은 저는 즉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권력자가 가진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 하나 잘난 사람 뽑아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도 지금 항상 변할 수 없는 것을 여기지만은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5권 분립을 가져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감찰권이나 아니면은
그 입시를 관리하는 학습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구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권력 분점을 해야 되고, 저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국처럼 국회에 배속되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처들도, 이거는 뭐 헌법 사항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부 조직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눠진 부처 조직 체계상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들, 아니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나갈 때 이런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안 했다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여가부 폐지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노동 문제와 합쳐가지고 노동인권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이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90년대 후반처럼 여성 인권만이 아니라 다양해지기 때문에 노동인권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홀라당 여사부 폐지만 발표하게 된 것이었겠죠. 이번에도 보건복지부를 놓고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분야가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제 경제부처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 업무를 달아놨고 그 안에서 경제부처 관료들이 장관을 해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대 직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정말 다양한 부처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묵혀놓고 있는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헌과 더불어가지고 정부를 확실하게 혁신해내야 되고, 물론 미국에서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정부 효율부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과감하게 공공섹터에 방만한 부분은 다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낭비되는 비용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을 없애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오늘 명시적으로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건지 우선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대선이 있다면은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나이가 올해 이제 40이 되었는데요. 예.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축하받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보수 진영을 사랑했던,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비애와 허탈감의 연장선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27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정치를 하라고 제안했을 때 그저 가지고 있던 꿈은 제가 하고 있던 교육봉사단체에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해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하고 나서도 그런 문제를 푸는 공간이 저에게 주어지리라는 기대를 너무나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콩 반쪽도 나눠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13년, 4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 들어오기 전에
제가 왜 이 얘기할 때만 제가 이제 울컥한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기조 발언할 때 그 말이 진실이었을 겁니다. 제가 동탄에서 이거 많이 외치고 다녔었는데요. 그 사다리가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상계동에서 어릴 때 살아오고 공부만 잘하면 잘 될 수 있어라는 그 말에 어쩌면 속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와 봤더니만은 그래도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 한 명 없는데 정치인 2세도 아닌데 젊은 나이에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이 홍대바닥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겐 너무 감격스러운 경험이고요. 근데 이 경험이 작게는 제가 항상 선거 때 동탄의 아이들, 상계동의 아이들 넘어가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그런 지향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도 실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선거 아무리 도와도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솔직히 지금 그 자리에 도전하신 분들 제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다들 저와는 관심사가 너무 다르세요. 예. 저랑 너무 관심사가 달라가지고요. 예. 그리고 제가 사기도 당해봐가지고요. 저는 당대표 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했는데요. 그 콩반쪽도 못 나눠먹는 그 졸렬한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중차대한 일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내세운 후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론 외에 뭐가 나와 있나요? 예. 지금까지 저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 그분들 아는 분들이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제 경험상 이 길이 가는데 기름도 많이 먹고 가는 길에 주유소 많이 들려야 되고 하는데 가다가 만약 기름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전에 사기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대표님이 윤 대통령 당선이나 이런 것에 양두구육이라고 하지요. 이런 논란이 있어서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양두구역이란 말을 제가 썼을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한 겁니다. 그때도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뀌어라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 저한테 지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저는 만약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그 상대였던 분이 좋은 대안이 되지 못했던 것, 개고기만 못했던 것을 한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개고기였다 해가지고 그 상대편에 서 계신 분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발전하고 확단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지금 탄핵의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이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가장 좋은 카드를 뽑아 들어보십시오. 그게 국민을 위한 옳은 선택일 겁니다. 또 혹시 질문? 예.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좀 빠르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크게 개선은 안 된 것 같아서 네. 그 안에 좀 지지층을 확 끌어당길 그런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개혁신당이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불가능하다는 평가, 그 종편에 나와서 평론하는 평론가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해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이준석이 과연 창당이나 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었지만은 창당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그것도 저는 여느 사람들이 창당하는 것처럼 브로커나 아니면은 당원 명부 사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배출하는 그런 정정당당한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 밝힌 것처럼 저도 편하게 정치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때로는 덩어리짐에 의지해보고 싶기도 하고 편하게 정치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 덩어리짐에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저희를 바라보면서 하는 많은 의구심과 그리고 비판의 지점들, 어쩌면 저 개인으로서도 당대표 하겠다 그랬을 때 들었던 비아냥이기도 하고요. 예. 뭐 참가의 의의를 두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저는 답했습니다. 최고위원까지 많이 해봤는데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지 왜 내가 참가의 의의를 두고 당대표 선거에 뛰겠느냐. 그걸 증명하는 데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탄에 나갈 때 젖자 쌓으려 나가는 거냐고 물은 사람 많았습니다. 예. 아니죠. 이기려고 나가는 거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한다면은 이길 각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각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의원님, 대한민국 사회 정치 양극화, 네. 계엄이랑 탄핵 거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들 나오는데, 아까 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부분 같이 읽혔고, 혹시 뭐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원님이 생각하는 해법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사회적 효율을 끌어올리는 아주 큰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이어져 왔던 논쟁은 복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눠줄 수 있냐에 대한 논리, 그걸 개발하는 게 우리 정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논쟁은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논쟁했던 부분이겠죠. 하지만 AI와 로봇의 대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도전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로봇과 AI의 생산성보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AI와 로봇의 발전 속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사탕 발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정치적 권력을 잡으면은 25만 원을 주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세대가 알도록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냉혹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더 많은 시간을 사람의 개발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정규 교육을 마친 사람도 나이 50이 돼가지고 60이 돼서 다시 한번 재교육에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과거에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통대에 가고 뒤늦게 기술을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은퇴 전까지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교육하고 일신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에 맞게 사회체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대량 실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어떤 복지 논쟁도 무의미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문제를 제가 힘주어서 강조했지만은 정말 냉혹할 정도로까지 교육의 강도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일제 성취도 평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줄세우기다 위화감 조성이다 이래 가지고 교육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기반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교육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정치 양극화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지성과 반지성의 대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우병 시위를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붙들고 있는 거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광우병에 대해서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 가족의 먹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감성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나름 또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로 비판해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런 선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양극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대중의 이성과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중은 토론의 장이 펼쳐지고 논리적인 고민의 장이 펼쳐지면은 이런 사안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역량을 갖춘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론이 판을 치고 선동이 갈수록 격화되는 이유는 책임 있는 지도자야 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셀럽들이 오히려 그런 토론의 장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거면은 황교안 대표, 민경욱 의원,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전환기 씨 이런 분들 모두 토론의 장에 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나머지 어떤 정파의 지도자든지 간에 영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수상이 나와가지고 야당 당수랑 1대1로 면전해서 계급장 떼어놓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을 때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정치할 때 대한민국의 양극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수준 높은 토론이 함께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해줄 그런 능력을 갖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네. 네. 그 황교안나 이 강사께서 이제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아니 이유를 황교안 대표가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아니면 전환기 씨가 토론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언더에서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밝은 세상을 보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작은 왕국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적어도 황교안 대표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총리를 지내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시고 무엇보다도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검사로서 이름을 날리시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하셨을 분이 본인이 놓인 정치적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은 황교안 대표는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국민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허접한 음모론으로 보수 세력이 집권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대법원 판결로서 이미 다 결론이 났고 120여 건에 달하는 선거 소송에서 전부 다 사실관계 확인된 상황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선동에 나선다? 저는 거기서부터가 이미 그분들은 정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아주 원색적으로 이준석이가 뭘 몰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방송에 나가시고 얘기하시고 그러던데요. 적어도 학생들이 강의하시는 분이라면 좀 그렇게 매니악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치라는 공간에 발을 반쯤 들여놓으신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아무 말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거면은 논박당할 용기와 각오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큰 소리만 내시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담론이 소화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황교안, 민경욱, 전환길, 호칭 생략하고 이분들 적어도 양심이 있으시면은 토론회 장에 나오십시오. 네. 제가 24시간이라도 토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네. 상당히 긴 시간 기자회견 진행되었는데요.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면 제가 시민분들 답변 순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시민분들 불편이 좀 우려돼서 사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진 촬영 순서 진행하시면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짧게 그냥 이준석 의원과 직접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 순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준석 의원이 여기 서서 사진 촬영하실 테니까 네. 세계 경제가 답입니다. 네. 제 앞으로 한 줄씩 서주십시오. 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준석 의원과 제 앞쪽으로 한 줄을 서주셔야 저희가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찍을 수 있으니까 새치기 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전부 촬영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사진 촬영 순서 오시면 휴대폰 촬영 기능 미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켜주시고요. 한 줄 서기 그리고 사진 촬영 미리 켜놓고 바로 사진 촬영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준석 의원 앞쪽으로 한 줄씩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이거 아니 네, 카메라 기능 미리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기능을 미리 켜주셔야 신속하고 안전하게 촬영하실 수 있으니 카메라 기능 꼭 지금 타이머 기능 꺼주시고 촬영 버튼 누르면 바로 촬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핸드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타이머 버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카메라 꺼놔주세요. 시작해야 돼. 뭐 무세이라고 써있겠죠. 어머, 저기가 우리 언니랑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 근데 여의도 사는 엄마도 카메라 어플 좀 켜놔주세요. 됩니다. 네네, 카메라 기능 미리 켜주시고 타이머 버튼 꺼주시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촬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볼로 세워. 엉킨 것도 좀 뒤로 물려서 좀 세워. 뒤에 여기 뒤로 가서 줄세요. 뒤로 가서 조금 한 줄로 같이 찍으실 분들은 같이 하시고. 네, 여러분 한 줄로 줄 서주시고 시민분들 통행에 불편 없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타이머 버튼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버튼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들 늦어지고 뒤에 분들도 늦어지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세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와서 카메라